Q&A 시간입니다. S+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오더라도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될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은 풀리고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이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백신도 나오고 돈도 풀리고 그럼 주식시장의 최고의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겠네요. 백신이 나와서 경제는 이제 계속 좋아져 가는데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금리는 계속 지금처럼 제로금리, 국채금리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뭐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가지고 계속 사서 못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면 유동성 환경은 최고의 상황인데 펀더멘탈은 좋아져가고 제가 뭐 늘 예로 드는 예입니다만 비행기 엔진 2개 있는 것처럼 금융시장도 2개 엔진을 갖고 가는데 유동성 엔진을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펀더멘탈 엔진도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야 진짜 지금부터 달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뭐 그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게 그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것 같다. 파이자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난 직후에 금융시장에서 이제 어떤 걱정들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언제까지 달러 약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곧바로 파이자 백신 나오자마자 곧바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요. 그 0.88% 정도에서 0.9%대로 뭐 10bp 이상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미국의 금융 관련 주들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하루에 파이자 뉴스 나오고 그날 하루에 금융주 주가가 뭐 이게 10몇 %씩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와서 그동안 절대로 움직이지 않던 생명보험 주가들이 갑자기 막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폭등을 하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보험 장기 계약,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장기로 돈을 돌려드려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로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장기 채권을 많이 사게 되는데 이게 금리가 낮으면 뭐 고객한테 줘야 될 건 이건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사의 수익은 줄고 줘야 될 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러면 손해가 발생하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많이 받아서 요거 드리면 되니까 오히려 남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기대하면 생명보험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파이자 뉴스 나오고 난 다음 날 보험사의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금리 인상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달러화는 그 전까지 확 약세로 가다가 이게 소폭 강세로 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사람의 기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S+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의식이 없는 그냥 어떤 경제 현상에서 의식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치면 백신이 나와서 경제 활동은 꾸준히 개선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잡아놓을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죠.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좀 지나면 금리 인상 들어가지 않을까? 과거에도 계속 그랬는데 뭐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지금 뭐 금리가 굉장히 높고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른 정책 카드가 있으면 그냥 가도 되죠.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 정책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쟤네들 호시탐탐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왜 올릴까? 경제를 꺾으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만약에 또 그러다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 금리를 낮춰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금리를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금융시장은 합니다. 그동안 얘들은 계속 그래 왔어요. 이 때문에 이제 사람의 기대라는 걸 넣으면 S+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식이 없는 존재가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기대하는 사람이 금융시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펀더멘탈은 이제 백신에 따라서 여기는 그냥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고 금융시장에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야, 이렇게 펀더멘탈이 갈 거잖아. 백신 나오고 이게 줄어들었던 서비스 관련 소비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때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구나. 지금 마른 절에도 좀 지나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당장 뭐 중앙은행이 딱 관리하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시장 금리가 중앙은행이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장기 금리, 특히 30년짜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10년짜리 국채는 중앙은행이 좀 관리를 하는 편인데 30년짜리 금리는 아직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자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타격을 심하게 받은 주식이 주택건설하고 하는 쪽입니다. 모기지하고 하는 쪽에 주가가 그날 하루에만 뭐 업체마다 다릅니다만 10몇 %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고요. 폭락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미국에서도 주택건설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택 홈빌딩이라고 이야기하는 주택건설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해 어마어마하게 2배씩 올라가고 그랬는데 금리가 낮고 이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주택 건설업자들이 완전히 이제 이런 호황이 없는 시기를 누렸던 것이죠. 근데 중앙은행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가 되는데 이런 파이자 뉴스 때문에 중앙은행이 잘 관리를 하고 있던 30년짜리 금리가 확 튀어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때 30년 기준으로 보통 모기지를 차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30년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이 집을 이제 안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게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네. 아직까지 중앙은행은 아무런 시그널도 보내지 않고 아직까지 파이자가 제대로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닌데 벌써 이 금융시장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꽉 차들어 있는 금융시장에서는 저 앞에 일을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나타날 일을 지금부터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요거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요것만 잘 관리하면 경제가 좋아질 때가 충분히 좋아질 때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경제학 공부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의 기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제 케인스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경제학의 본류에서는 이걸 별로 넣지 않았어요. 근데 70년도 오게 되면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이론이 다 있나 싶어. 굉장히 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합리적 기대 가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봤자 사람들이 그 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정부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내놔봤자 사람들은 이미 기대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정책 효과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정책 무용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공부하면서 해도 너무한데 이게 뭐 이론인가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금융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것 같다. 사람들이 기대해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 앞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당장 기대해가지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쓰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책을 쓸 때 잠깐 갔다가 다시 꺾여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고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금융에서의 조건을 조금씩 긴축적으로 바뀌어가는 중앙은행은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써도 시장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긴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은 관련주가 막 상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뭐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들썩들썩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건데 실제로 실물 경제가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백신이 나왔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게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중간에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다. 그게 지금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뭐 대량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유통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독감 백신에서도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유통 과정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된다라는 건 어려워요. 네. 그리고 백신을 맞더라도 이게 짧으면 한 달 또는 3개월 이내 이 백신의 그 항체 형성 효과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보통 3개월이면 이게 또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또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백신이 이 새롭게 변이된 바이러스에 제대로 될지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 공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고 다른 포유류한테도 걸려요. 근데 다른 포유류한테 가가지고 얘가 또 인간한테서 변형이 일어나면 훨씬 더 강한 변형이 일어나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아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의 회복을, 아주 느린 회복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지,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이제 백신을 맞고 한꺼번에 좋아진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물론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한꺼번에 쫙 맞게 되면 집단 면역 효과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0명 정도만 항체가 딱 형성되어 있으면 이게 바이러스가 돌지를 못하고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영향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가장 긍정적인 그 집단 면역 효과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게 백신이 대량 생산이 돼야 되고 대량으로 접종을 해야 되고, 그것도 한꺼번에죠. 이 사람 접종하고 저 사람 접종하는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 이 사람의 항체 효과는 떨어진 거예요. 집단 면역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여름, 가을이나 돼야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백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활동이 계속 왕성하지 못하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년 봄 되면 또 사람들의 활동을 줄이고 이런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내년 가을쯤에 백신이 그렇게 대량 생산이 돼 있고 대량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집단 면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2019년, 그러니까 바이러스 확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것 같고, 그 이전까지는 지금의 움직임에서 조금씩 나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상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장기 투자할 때 대기업 주식도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물타기의 그러니까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대기업 주식도 그리고 모든 주식에 해당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분할 매수와 이 물타기의 차이점 이런 것도 어쨌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돈을 더 넣는다라는 건 이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타기가 주식 투자했다가 크게 그 손해를 입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물타기 때문이라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나는 좋은 주식 이렇게 기회될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타기 아니냐? 이거랑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냐? 나는 이렇게 뭐 매달 월급 받아서 뭐 애플 주식 조금씩 사면 안 되는 거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는 보면 똑같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죠? 현상적으로는 똑같은데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분할 매수는 의도적인 것이고 물타기는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끌려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저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 저 함정에 들어가서 내가 금은 보화를 캐내려고 그 함정에 들어갈 수 있죠. 의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는 사이에 그 함정에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 이거하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에서 심리가 투자의 성공에서 70%를 움직인다고 봐요. 심리적으로 이기고 들어가면 70%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면 일단 70%, 질 확률이 7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갖고 들어가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물타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가가 떨어지니까 내가 하다가 샀어요. 우리가 그걸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이만큼 살 생각이 없었어. 지금 그 사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을 산 거예요. 저기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냥 하다가 손이 나가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생겼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샀다 말이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 좋은 주식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 주식을 산 거야. 마치 분할 매수처럼 생각을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식이 금액이 커져 버렸어요. 내가 압니다. 위험이 커졌다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는 밤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곧바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올라가더라도 이게 내가 너무 많이 투자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전이 되면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주식 게시판에 물타기 하라, 뭐 분할 매수하라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탈출했잖아요 이러면서 대들 뭐라고 하느냐면 본전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타기 하면 본전에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마음속으로 압니다. 근데 이 행동을 분할 매수다, 내가 저가 매수했다라고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걸 보지를 못해요. 손실을 없애려고, 손실을 줄이려고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본전이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분할 매수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계속 살 거라는 걸 처음부터 예상하고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과도하게 샀을 리가 없죠. 올라가는 걸 왜 팝니까? 본전에서 안 팔아요. 앞으로 계속 살 건데. 이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그 종목에서 이제 그 종목을 매도할 때를 보면 물타기에서 한 거는 본전이나 손해보고 결코 이게 뭐 30% 50%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타기 할 때부터 이미 자기는 그만큼 그 주식을 갖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게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면 계속 물타기 하다가 어느 순간 돈이 없으면 스톱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지 부조화에 따르면 내가 이거 계속 샀잖아요. 이 행동을 내가 정당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성주주가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 기업에 누가 잘못했거나 또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 제3자가 이게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성주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강성주주는 처음부터 되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되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이 주식 정말 훌륭하다. 이거 내가 꾸준하게 사모아야지. 떨어질 때마다 사모아야지. 이렇게 분할 매수하겠다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강성주주였다고 한다면 노트에다가 써놓고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지 부조화, 과거의 나의 행동을 갖고 내 생각을 바꿔놓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때서 써놔야 돼요. 이 주식은 내가 원래부터 계속 살려고 했던 주식이다. 분할 매수할 거다. 이 주식은 나 잠깐 샀다가 올라가면 팔려고 한 주식이다라는 걸 투자할 때 미리 써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 물타기와 분할 매수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현우님께서 질문은 아닌데 뭐 이현우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무님께서 보신 책 중에 뭐 주식시장이 아니어도 베스트 책 이런 거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게 되면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뭐 현명한 투자자 아니면 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최근이나 아니면 감명 있게 읽었던 책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최고의 책이라고 하면 역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죠. 그거를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우리나라 번역판이 나오기 전에 그걸 이제 오디오북으로 사가지고 그 운전을 하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해가지고 꽂아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한 1년을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들리는 말도 있고 안 들리는 말고는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는 거의 외웁니다. 이 정도 되는 책인데 이렇게 두껍죠? 그 글자를 너무 크게 해서 그렇지 글자 좀 작게 하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지금 번역도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번역돼 있는 책을 제가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술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금융과 관련된 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설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만으로 그런 것 같다라고 될 게 아니고 금융과 관련된 책은 특정한 부분에서는 진짜 곱씹고 이걸까? 근데 이러면 왜 이렇지라는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번역되어 있는 책은 너무 숭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특정한 부분에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서 100편 의자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나요. 어쨌든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의자현, 뜻이 비로소 스스로 드러나리라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소설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근데 이런 책들은 거기서 100번을 읽는 자세로 100번 읽다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느냐 그거는 이미 다 나와 있죠. 저는 최고의 책으로 그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그 정도에 필적할 정도의 최고의 책으로 저는 주식에서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뇌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인지 부조화 이런 것도 포함해서 나의 심리를, 나의 뇌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책은 다니엘 캐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죠. 이것도 그냥 숭숭 읽으려고 숭숭 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하나의 실험이나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걸 정말 100번 읽는다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의 뭐 지금 투자하는 행동에서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다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100번 읽어서 그 뜻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